어떻게 됐어? 현석이요? 아 현준이? 저요 계산 남문이요. 계산 남중? 계산 많이 해야 되겠네? 선생님, 네. 학원에서 이 가방을 줬는데 네. 책이 다 들어가긴 할까요? 노트만 들어갈 것 같은데. 그니까요. 노트 갖고 오면 되지. 이거는 야 물리치만 갖고 오면 되겠구나. 두 번밖에 안 그 들어가요. 신발 주머니 아니야? 실내 주머니.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벡터들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그러면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물리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벡터 어려웠어요. 응? 벡터가 좀 어려웠죠? 네. 이게 원래 정상적으로 보면 수학에서 수투에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리에서 필요한 일부를 발췌해갖고 쓴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워야 되는 물리에서의 벡터는 훨씬 더 많아. 훨씬 더 많은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직 수학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정도 내용까지만 설명해 준 거예요. 아직 수업도 안 나갔는데. 근데 그렇다고 벡터 이해 못하는 건 아니잖아. 어떤 물리라는 게 방향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방향을 표시하고 그거에 따라 나타나는 계산하는 방법을 조금만 살펴본 거야. 퍼센트 셈까지. 나중에 곱셈도 배워. 자 그러면 자, 책의 27쪽으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속도에 관한 얘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 오늘 필수로 물리는 거 거긴 한데 학원 사료가 많아. 어떻게 그냥 일단 봐야지. 미리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냥 프린트라도 해오는데 어떻게 해? 그냥 칠판에 최대한 많이 적어줄게. 응? 자, 속도라는 걸 보기로 하는데 첫 번째 변이하겠다는데 이거 여기 했죠? 변이는 배우게 될 거고 벡터를 이해하고 자, 벡터는 배우고 변이는 벡터를 이해하고요. 자, 그러면 물체 운동에 대한 얘기를 살펴봅시다. 여기서 나중에 헷갈리니까 노트를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헷갈리니까 학원은 높은 곳에 오게 하자. 손이 닿는 곳에는 상고만 닿지. 그럼 나중에 안 헷갈리겠지. 근데 학원은 어디에 있는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애들 맨날 학원을 잊어버려. 학원 나갈 때는 학원을 못 찾아. 선생님 학원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학원. 자, 그럼 물체 운동. 현준이 못했지? 여기가 어디야? 학원. 응, 학원이잖아. 그래서 여서가 학원만 갖고 온 거야. 학원에 학원만 갖고 왔어. 자, 그러면 물체 운동에 대한 얘기를 살펴볼까? 여기 그런 거 없어. 자, 27쪽 보고 있는 거야. 아, 27초. 자, 물체가 운동을 하는 거. 물체는 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너도 학원 갖고 온 거야? 왜? 여기 있어요. 너 두 개 왜 다 무겁게 키가 크려고 다 갖고 다녀? 상관만 갖고 와? 근데 애초에 얘한거 안 들고 다닌다 해도 다른 애들이 무거워가지고 다 갖고 다니면 책이 금세 해져. 자, 물체가 운동하는데 물체가 운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물체가 운동하는데 물체가 운동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움직인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어? 달려. 어떤 경로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러니까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 시간이 지나면서 물질 위치가 보여. 그렇지. 물체가 운동한다는 것은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것이다.
그러면 운동의 구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먼저 이렇게 구분해 보죠. 운동하는 경로에 따라서 구분해 보도록 하자. 자, 운동 경로에 따라 우리는 세 가지로 구분해 줄 수 있어. 첫 번째, 직선상의 운동을 하는 게 있어. 물체가 직선상에서 움직이는 거야. 오케이? 직선상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이해하게 쓰는 거. 자, 두 번째는 평면상에서 운동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대학교 1학년 때까지 물리라는 과목에서 배울 수 있는 운동의 두 가지라고 보세요. 그 중에 얘가 90%가량, 얘가 90%가량, 평면상의 운동은 10% 정도밖에 안 돼. 오케이? 그래서 일단 평면까지 위주로 잘 봐두자. 표현법은 나중에는 세 번째 방법으로도 쓰기도 하는데 두 가지 방법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공간상의 세 운동. 그래서 이렇게 세 종류 운동 경로에 따라 물체 운동을 구별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해요. 오케이? 자, 한편 운동하는 속도의 변화에 따라서 얘기해 보자. 물체의 속도에 따라 구분해 보자. 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자, 속도가 일정한 운동은 무슨 운동이라고 하면 좋을까? 채우는. 한자어를 써야 돼. 아, 같다는 걸 뜻하는 한자어는 어떤 글자가 있을까? 그 같다. 수학 시간에 많이 하는데 같다. 일치하다. 수학에서만 좌표, 직선, 직교, 일정함을 증명하다. 수학에서 이걸 뭐라고 해? 같다. 는 등호, 등호. 이거는 뭐야? 부등호.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쓰면 되지? 속도가 같으면 어떤 한자어 쓰면 될까? 같을 정, 얘기했잖아, 승민이가. 같을 등, 평등할 때. 같은 평. 같은 편. 답만 딱 피해서 가네. 같은 편. 자, 얘는 등속도 운동이라고. 또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속도가 항상 같은 운동이야. 정지하거나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운동을 등속도 운동 또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속도가 변하는 운동은 변하다를 변자를 안 쓰고 과학에서는 속도가 더해지다라는 뜻으로 써. 더할까? 그렇지. 그럼 무슨 운동? 가운동. 가속도 운동. 속도 운동이다. 그래서 앞에서 주로 이런 물체 운동들을 다루게 돼. 이 가속도 운동도 두 가지야.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은 무슨 운동이라고 하면 좋을까? 등속도. 아니지. 아. 등? 등? 등가속 운동. 가속도 운동. 정확히 틀렸잖아. 자, 가속도가 일정하지 않은 운동은 뭐라고 부르면 될까? 불가속도. 아까 불이라고 해서 불등호야? 아니 못 찾아서 불 아니에요? 부등가속도. 부등가속도 또는 비등가속도. 두개 다 말했어야지. 아니, 하나만 해도 충분하거든.
자,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에 또는 부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운동으로 속도의 부분에 따라 나타내는 겁니다. 세 번째, 운동 형태에 따라 보내줄 수가 있어. 근데 과학에서의 운동이 막 힘을 주는 방향으로 늘리거나 그런 게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힘을 안 주는데도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분식집에 갔어. 맛있겠다. 분식집에 가서 볶음밥을 시켰거든. 그럼 볶음밥과 반찬과 주는 것도 하나가 또 있어. 물을 줘. 고추장, 김치, 물은 셀프야. 김치장, 반찬이잖아. 아니 잠깐만. 반찬을 보통 큰 접시에 나눠 갖고 담아주지. 밥을 주지. 그다음에 하나를 뭘 줘. 계란말이. 숟가락, 너 좋은 거 시켰다 아니면 숟가락. 숟가락은 내가 먹자. 그 떡볶이? 그러니까 분식집이니까 떡볶이. 그릇. 라볶이. 그걸 시켜야 주는 거고. 그 볶음밥 시키면 반드시 주는 게 있어. 당면치. 비빔밥도 줘. 당면치. 반찬이잖아. 국물. 국물을 국물을 플라스틱 공기에다 담아가지고 주잖아, 그렇지?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얘가 갑자기 쭉 미끄러져서 움직이는 데 있지. 여기서 본 적 있어? 네, 그 국물을 싫어하는구나. 김밥천국에서 그 그릇 그 김밥천국에서 쓰는 그 그릇이 장제. 뭐지 그 뜨거운 막 국물 같은 거 담으면 막 움직이는 거 그치. 봤어요. 아니 저번에 제가 맞아. 딱 제 옆에다 뒀거든요. 누가 밀었어? 근데 사실은 그게 책상 그 밥상이 약간 견사져 있기 때문에 쭉 미끄러지는 거야. 근데 걔가 왜 미끄러지는지 아니? 중력이에요. 아니 바닥이 바닥이 경사져서 미끄러워서? 아니. 그게 없어서 그냥 보통 때 가만히 있잖아. 그릇 같은 거 보면 그 받침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서 그 아래가 뚫려 있어. 약간 위로 이렇게 이게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 있고 이게. 그런데 그게 뭔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이 그게 가속. 뭔 소리지? 내가 아니면 그 국그릇의 단면도를 보면 이렇게 그릇이 있고 여기 국물을 부어주잖아. 국물이 따뜻하잖아, 그렇지? 근데 아래쪽 보면 턱이 져 있단 말이야, 이렇게. 네 맞아요. 제가 봤는데 그 속이 비어 있어, 이렇게. 거기가 여기에 뭐가 차 있지? 약간 보면 공기가 차 있거든. 뜨거운 근데 뜨거운 공기가 이 밥 공기로부터 뜨거운 국물로부터 열을 안에 갇힌 공기가 받아. 그러면 팽창을 그렇지, 팽창을 하지. 팽창을 하면서 얘가 옆으로 새 나오는 거야. 그럼 바닥과 접촉을 해 안 해? 안 하거든. 마찰이 없어져. 그럼 쭉 미끄러지는 거야. 그러다가 새 나가면 다시 어떻게? 주저앉아. 그러니까 또 가열되면서 다시 또 쭉 미끄러져. 신기하다, 그지? 저는 김밥천국에서 어쩌면 제가 궁금해. 이게 이 문제가 올해 인천과학고 입학 문제야. 올해요? 올해 선배도 시험 본 문제. 말이 틀렸어요? 아니면 맞았어요? 틀리면 이상한 놈이지. 근데 좀 틀렸단 말이야. 속중 항상 해준 얘기도 한데. 그러면 얘를 안 미끄러나게 하려고 해. 어떻게 하면 안 미끄러나게 할 수 있어? 없으면 되죠. 없애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얘가 바닥에 직접 타면 열을 접촉하는 면적이 넓어서 쉽게 잃어버려. 열을 금세 잃어버리면 국물이 금세 식잖아. 어떻게 해주면 될까? 그럼 받침대를 고무로 된 받침대를 내가 국물을 받침대로 만들어. 여기 아래다가 두고 그래도 슉 새버리면 어떡하냐. 그러면 이제 또 거기 위에다가 열이 안 통하게 하면 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럼 플라스틱인데 좀 그거는 좀 그렇지. 공기가 비싸지잖아. 밥 공기가. 어떻게 하면은 공급 레스트. 안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저요. 응. 저기 막 접시 같은 거 레스토랑 가면요. 저것처럼 밑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밑에 보면 살짝 반원으로 굽어준 게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가 군데군데 뚫어놓으면 뜨거워진 공기를 팽창하면 돼요. 관찰을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단한 방법으로는 밑에다 휴지를 하나 놔. 휴지로 보면 휴지의 섬유 틈 사이로 공기가 들락달락하니까 미끄러지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요게 요번에 과거 입학 문제 중에 하나였어. 첫 번째 왜 그러냐? 두 번째 막는 방법. 이게 문제였습니다. 방법 별거 아니죠? 네? 이 정도 문제는 뭐. 그러니까 그 저런 문제가 나오는 게 그럼 그 전에 나왔던 문제 하나 줘볼까? 네. 자, 승민이와 현준이는 캠핑을 갔어요. 그래서 둘이서 불멍을 하려고 휘발유도 들고 갔대요. 근데 휘발유를 담는 큰 용기가 있었는데 이 용기가 양철로 만들어져 있대요. 양철로 만들어져 있대. 이때 캠파이어 다 하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이야. 얘 부피를 최소화시켜서 재활용통에 버리고 싶어요. 사실 기름 묻은 거 버리면 안 된다. 기름 묻은 건 재활용이 안 돼. 잘못하면 불 붙어서. 그리고 얘는 약품통이니까 집에 가서 또 쓰면 되지. 굳이 버릴 필요 없는데 버려야 된대. 부피를 최소화시키는데 준비물이 좀 있어요. 뭐 생활 속에서 있는 준비물이 다 있었다라고 해요. 웬만한 준비물. 얘 부피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과 그 과정을 설명해 보자. 저기 뚜껑 있잖아요. 그럼 뚜껑 열어두고서 페트병이나 막 캔 같은 거 찌그러뜨리듯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압력을 가해서 물리적이지 않지 않니? 과학적이지 않지 않아? 엄청난 힘을 가해시면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 과학적이지 않잖아. 생활적 도구가 다 갖춰져 있 힘으로 하는 거지. 잠깐만요. 갖춰져 있다는 가정에 인간은 도구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 망치로 깡이니까. 좀 얘기해 줄게. 연습은 어떤 방법이 있어? 저도 똑같이. 똑같이 아니면 여기에다가 알코올이나 연료를 좀 넣어. 그다음에 불을 붙여. 그럼 연소가 이루어지면서 안에 기체들이 양이 줄겠지. 그 다음에 뚜껑을 막아. 그리고 찬물을 끼얹어. 그럼 숙소돼요? 그러면 얘들이 쪼그라들겠지. 네. 그럼 부피가 최소화될 수 있겠지. 실제로 어떤 사람이 유튜버인데 거금을 들여서 탱크 오일을 샀어. 유조차. 큰 탱크를 샀어. 자기가. 기름을 어떻게 해요? 그래갖고 거기에다가 끓는 물을 붓고 네? 끓는 물을 볶아 물을 끓여서 넣고 김이 빠지기 직전에 다 용기를 잠갔어. 잠근 다음에 겉면을 찬물로 냉각을 시켰어. 다 찍어서요? 탱크 오일가 찌그러졌어. 와. 유튜브에 나와. 도망이. 여러분들 혹시 마그네 브루크방구라는 거 혹시 알고 있니? 네. 마그네 브루크방구라는 게 있어. 큰 방구 두 개를 한쪽 방구에 물을 넣고 끓여. 끓인 다음에 뚜껑을 위쪽에 다른 방구를 덮어. 덮어서 김이 좀 빠지게 내두다가 뚜껑을 잠가. 잠근 다음에 얘를 어때? 찬물로 냉각을 시켜. 양쪽에다 말 4마리 매놓고 8마리가 양쪽에서 끌어당겼는데도 그 방구를 떼낼 수가 없었어. 그래서 한번 찾아봐. 검색 마그네 브루크방구. 근데 그래서 공기의 압력이 그렇게 크다라는 걸 보여준 실험이야. 탱크가 완전히 찌그러졌어요. 캔 같은 거에다가 아래다가 막 손을 넣고서 가열한 다음에 뚜껑을 막아버리면 얘가 캔이 툭툭 찌그러져. 그거였구나. 그래갖고 그 원리로 하는데 어떤 학원 원장의 딸이 인천지역 과학고에 지원해서 시험을 봤대. 그리고 선생님들이 면접 학생 웃겨가지고 나와갖고 학생들한테 해준 얘기야. 어떻게 했냐면 준비물 중에 삽이 있었어. 갖고 들격해서 찌그러뜨린다. 좀 파괴적이지. 과학적이고 생산적이지 않잖아. 그래갖고 떨어졌어. 내가 지금
사고를 할 때 과학적 사고로 해야 돼. 접근을 할 때 알겠지? 아시겠어요? 한 문제밖에 없어요. 여러 문제. 보통 여러 문제가 나와. 신사분들이 시험 그 약간 말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 문제 필답을 해갖고 제출한 다음에 과학고는 그거를 가지고 면접을 해. 내영대학교는 필답으로 대부분 끝나지. 필기시험인 거지. 문제가 과거보다 좋은 거예요. 일장일단이 있어요. 일장일단인데 과학고는 조기 졸업이나 조기 진학이 가능해요. 2학년 마치고 졸업이나 진학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일반적인 영재학교들은 3학년까지 맞춰야 돼. 그 교육과정이 틀려. 과학고에 관한 설치법이 따로 있고 영재학교에 대한 설치법이 따로 있어. 만약 과학과에서 고2에 만약에 조기 진학을 하면은 1년이라는 시간을 더 버는 거네요. 그렇지. 조기 졸업하면 서울대나 이런 학교도 쓸 수 있고 조기 진학을 하게 되면 주로 카이스트로 진학해. 입시 안 보는. 어차피 입시는 하긴 하지. 그것도 다 면접 보고 하니까. 근데 지금 현재 중학교 현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선배들부터는 과학고 조기 졸업, 조기 진학 인원수가 축소됩니다. 그래서 아주 잘하지 못하면 조기 졸업, 조기 진학을 하기가 어려워요. 가서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천과학고, 진산과학고들이 두 학교 모두 서울대를 10명 이내로 가요. 네? 너무 좀 한 학년에 80명 정도 되거든. 10명 이내로 가는데 인천과학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약 30명 와요. 연재가 너무 많네요. 영재고가 서울대 갈 확률이 더 높아요. 현재는. 근데 그때 기수에 따라 아이들이 조금 그런 것도 있지. 근데 고려대를 전공합니다. 응? 초선부채 고려대 세계 최대 명문대 세계 최고의 명문대. 그래? 근데 지금 선생님한테 카톡 보낸 형이 이번에 진산과학고 졸업한 형인데 고대 물리학과 갔대. 어저께 형들이 놀러 와갖고 같이 술 먹으러 갔거든. 물리학과 갔다 그래갖고 공부 뒤지게 열심히 했다고 겁을 줬더니 지금 공부할 책을 나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야. 선생님 추천해 주세요. 응? 추천해 주세요. 추천해 주냐고? 책? 폴책은 추천해 주지. 중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책들이 있으니까. 수학 열심히 하려고 했거든. 우리를 공부하려면 수학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지난 시간에 보니까. 네, 코사인을 그렇지. 코사인 제이 같이. 그 정도는 그냥 기본이야. 의외로 우리가 사용하는 수학 공식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선생님들하고 접해 나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수학 공부 열심히 해 그랬더니 지금 수학책 모르죠? 물어본 거야. 실력이 많아. 자, 그럼 운동 형태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자. 운동 형태에 따라 이런 운동이 있어. 병진 운동이라는 운동이 있어. 병진이요? 병진은 무슨 병자일까? 병신병자는 아니고 병병자도 아니고 얘는 나란히 병자야. 나란히 진행하는 그런 물체 운동이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두 물체가 이렇게 막대로 잡혀 있다라고 하자. 잠시 뒤에 봤더니 물체가 이렇게 움직여. 얘가 이쪽 방향으로 움직였고 얘도 이쪽 방향으로 움직였지. 같이 나란히 움직인 거잖아. 이런 운동을 무슨 운동? 병진 운동이라고 해. 이렇게 이런 운동을 병진 운동이라고 해. 한편 회전 운동이라는 운동이 있어. 회전 운동은 자 이렇게 된 물체가 있고. 자 여기에 어디 중간점을 기준으로 얘가 뱅글뱅글 도는 운동이야. 프로펠러 같은 거. 그렇지.
그렇지 프로펠러도 그렇고 지구 주변에 달이 도는 것도 그렇고 태양이 되는. 태양 주변에 지구 도는 것도 그렇고 시계바늘이 없다. 시계바늘이 뺑글뺑글 도는 것도 한 축을 중심으로 도는 선생님 저 갑자기 이상한 건데 왜이 교실에만 시계가 없는 걸까요? 여기는 시간이 무시되는 교실이야. 시간이 멈춰져 있어. 자, 그래서 이런 운동을 회전 운동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한편 이런 운동도 있어. 자, 진동 운동이라는 운동이 있어. 말 그대로 진동. 맞아요. 자, 이쪽에 물체가 있고 이렇게 넣어져 있어. 용출 같은 게 있네. 그럼 얘들이 어떻게 될까? 수축했다, 팽창했다는 운동을 할 수 있겠지. 이런 운동을 진동 운동이라고 해요. 일반적인 운동은 이 두 개 이상의 운동이 결합된 운동을 형태로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혹시 곤봉이라고 알아? 곤봉. 에잉, 폭력적이구나. 왜 이등 체조 선수들이 하는 이렇게 생긴 기구 있잖아. 아니 왜 이렇게 뺑글뺑글 돌리는 거. 곤봉이라고 하는데 이 곤봉을 손으로 잡고 있다 던져.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막 진동하면서. 아니 진동까지는 아니 막 아니야. 돌면서 이게 회전하면서 쭉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간단 말이야. 네 폼을 쓰는 거예요. 포물선 그리지. 무게 중심이 달라가지고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하기. 무게 중심은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하기. 그런 운동. 그럼 얘는 무슨 운동을 하지?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이 혼합된 운동으로 나타나는 거야. 아시겠어요? 선생님. 그 다음에 여기 어떤 물체를 용철로 두 개 만들었고 하늘로 던져봐. 그럼 진동하면서 회전하면서 포물선 운동을 하겠지. 세개 받더라고. 와.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볼 수 있어. 얘를 옆쪽으로 탁 밀어봐. 그럼 진동하면서 쭉 가니까 얘는 진동 운동과 병진 운동이 합쳐진 운동이 되는 거야. 여기에서 우리가 다 보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주로 우리가 보는 거의 대부분의 운동은 병진 운동이야. 그럼 병진 운동을 하면은 물체가 여러 개 있는 걸 싫어하네. 그래서 모든 물체를 점으로 취급해. 선생님이 네모 크게 그려도 다 점으로 생각해 줘야 돼. 아시겠어요?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원래는 물체인데 입자라고 불러. 파티클이야. 근데 입자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하다, 그치? 작은 알갱이처럼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옛날 표현은 얘를 질점이라고 불러. 질점이요. 질은 무슨 질이냐면 질량을 나타내는 질이야. 모든 질량이 한 점에 뭉쳐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점. 그래서 질점이라고 불러. 옛날엔 질점이라고 할 때 요즘은 모든 책들을 다 뭐라고 불러? 입자라고 불러. 아시겠어요? 원래는 질점이라는 표현을 써도 요즘은 다 입자라는 표현만 쓰고 있어. 그래서 모든 질량이 한 점에 뭉쳐 있는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물체 운동들을 보내봤는데 시간에 따라 물체 위치가 변화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물체 위치 표시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물체의 위치 표시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자, 물체의 위치 표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자, 물체의 위치를 표현해야 돼. 물체가 어디 있다는 걸 표현해. 자, 여러분들이 각각이 선생님의 위치를 한번 표현해 볼까요? 연서야, 선생님 위치는 어떻게 되지? 교탁에서 왼쪽으로. 응? 교탁 왼쪽에. 교탁 왼쪽에? 교탁이 여기 있는데? 여기를 저기 오른쪽 칠판에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 반대전으로 어떻게 돼 있어? 오른쪽 칠판을 기준으로 봤을 때 교탁 왼쪽에. 표현이 엄청나게
세련된 표현을 썼어요. 누가요? 연서가요. 그래요. 그럼 현준이는 선생님 위치를 어떻게 표현할래? 제 앞에 있어요. 완전 세요. 일부러 그러는 거죠. 저 칠판을 기준으로 흉내내지 말고. 칠판에 앞에 계세요. 칠판 앞에 너네 두고 나도 있고 다 있는데. 자, 승민. 제 기준으로요. y가 3이고 아니 y가 2고 3이 2, x가 2고. 상당히 구체적인 표현이 나왔죠. 자, 처음에 현준이 표현을 빼놓고는 처음 표현을 빼놓고는 결국은 다 잘 표현하는 거야. 자, 물체의 위치를 표현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지? 기준점이 필요해요. 연서는 기준점을 칠판의 한쪽 면을 생각해. 현진이는 나중에 칠판의 한쪽 면을 생각해. 승민이는 독특하게 나로부터 내가 기준점이 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먼저야. 객관적인 표현을 했고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도 했고 아주 좋은 표현들이야. 자, 그래서 이 기준점이 필요하고 또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기준점으로부터의 거리와 방향이 필요했지. 연서는 방향을 잘 표현했지만 거리 표현이 조금 서툴렀고 승민이는 좌표를 이용해서 정확한 거리 표현까지 시도를 했어. 그래서 거리와 방향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자, 그래서 물체의 위치를 표현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다. 경우에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내 주는데 어떤 표현 방식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쉬워서. 어? 너무 쉬워서. 빨리 먹고. 이제 둘이만 하자. 자, 물체를 위치 표현할 때 직선상의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직선상의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얘들의 위치 표현을 위한 좌표축이 몇 개가 필요할까? 한쪽 방향으로 쭉 가니까 몇 개가 필요하지? 좌표축은 그 방향이 하나만 필요하지. 그런 좌표를 우리는 직선 좌표라고. 얘는 직선상의 운동을 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직선상의 운동을 하는 경우에 직선 좌표 하나만을 필요로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직선좌표를 이용한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직선좌표의 예는 어떤 게 있을까? 가장 흔하게 쓰는 직선좌표 여보세요. 어떤 좌표를 쓰지? 직선좌표? 직선좌표 중학교 때 배운 거? 뭐였죠? 어? 그걸 뭐라고 해? 수직선? 그렇지. 수직선을 이용해. 자, 수직선을 이용해서 직선좌표를 표현해 준다. 자, 이렇게 쭉 그려주면 되겠네, 그렇지? 자, 일반적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 왼쪽으로 가는 걸 마이너스라고 하지. 자, 원점이 필요해. 원점이 필요하고 여기 각각에 대한 좌표값이 필요해. 위치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 좌표의 단위를 뭐라고 할까? 미터라고 해볼게. 반대쪽은 뭐가 되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그렇다면 이쪽에 점 P가 있어. 점 P가 있어. 점 P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타내 줄 수 있을까? 점 P는 5로부터
써. 왜 오라고 할까? 오리진이라는 말이 있어. 오리진이 뭐지? 그러니까 그 오리지널 기본. 시초, 시작, 시발점, 기준점, 원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좌표에서 5는요 0이 아니고 5야. 아시겠어요? 그게 원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리진으로부터 5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0m의 위치에 있대? 3m의 위치에 있다가. 응? 그럼 기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럼 4를 기준점으로 하면 물체 위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2요. 4를 기준으로 하는 물체 위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m의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데 4로부터 마이너스 1m의 위치에 있다. 물체 위치는 관측하는 기준점에 따라 다 다르게 표현될 수 있구나. 그지? 맞아요? 관측점에 따라 다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개미의 운동을 살펴보도록 하자. 개미요? 네. 그 우리가 안 보는 개미요? 그래, 곤충 개미. 개미는 어떤 운동을 할까? 개미 여러 가지 운동하잖아요. 공중제비야, 물이나 그래? 그냥 미치원도? 어? 미치원. 미치는하려면 그 약간 위험 아니면서 페로몬 할때 근데 페로몬 때문에 다니는데. 진동 약간 진동한 그건 버리지? 자, 얘는 책상 위에서 기어다니는 운동을 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얘는 평면 좌표를 쓰는데 평면 좌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평면 직교 좌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평면 직교 좌표는 평면상에 운동하는 물체를 다룰 때 쓰는데 흔히 얘는 뭐가 있어? x, y 좌표가 있어. x, y 좌표가 있어. 어떤 물체를 P라고 하자. P라고 해. 그러면 기준점을 표현할 때 얘는 x축과 y축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x축과 y축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쪽을 x축, 이쪽을 y축이라고 하자. 여기가 원점 O야. 그러면 이 물체 위치를 좌표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x축상에 수선을 내려서 나타난 수선의 발이 x좌표지. 맞아? 네. 아까 승민이가 시도했던 방법이야. 그지? 2,3이라고 했지? 자, 그 다음에 P를 Y축에 수선내려서 그 수선의 발이 Y좌표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P는 X, Y라고 나타내 줄 수 있다. 이거 갖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OP 거리는 얼마일까요? 직각삼각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OP는 얼마야? B는 이걸 어디라고?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요. 제곱인데?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연서가 하는 눈치다. OP 거리는 얼마가 되지? 그렇지. 승민이는 루트를 빼먹었지. 평면상의 두 점의 직선거리 배웠지. 루트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루트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이잖아, 그지? 네. 원점이 5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x2를 x, y2를 y라고 해서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되고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잖아. 얘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따라서 얘는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피타고라스 정리가 그냥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네? 몰라? 평면사의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할 줄 알지?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방향은 x축과 이루는 세타의 탄젠트 값으로 물어보는데, 그럼 탄젠트 세타는 얼마가 되지? 얘는 x분의 y라고 쓸 수 있어.
그죠? 그래서 요게 평면 직교좌표라는 좌표가 돼요. 자, 그러면 평면상의 운동인데, 자, 얘를 이렇게 한번 다뤄보도록 할까? 자, 이런 걸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얘는 그냥 물체가 무작위로 막 돌아다니는 운동을 했는데, 혹시 뭐 친구야? 거북 기억 떨려고? 아니요? 그러니까 귀엽고 싶구나. 아니요. 현진이가 귀엽긴 해요. 너무 귀엽지. 빨리 눈 감고 한번 해봐. 좀 하기 싫어? 또 그러다 너 뒤집어진다. 자, 여러분들 혹시 파리가 죽을 날이 다 됐어요? 네. 바닥에 떨어져 갖고 하고 있는 거 본 적 있나요? 녹아요. 뭐 하는 걸 봤지? 파리가? 그냥 죽기 직전에 하는 짓들이 있어. 아, 하느님께 비는 거야? 편안하게 해주세요. 사람을 편하게 해주세요. 뭐 이거야? 아니 그냥 세상에서 에프킬러를 없애게 해주세요. 뭐 이거? 파리가 죽을 때가 됐어. 바닥에 있거든. 어떻게 할까? 그렇게 누워 있어. 누가? 그때 혹시 제가 베트남 여행 갔을 때 파리가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파리가 죽기 전에 무슨 짓 하지? 바닥에서 막 이렇게 그렇지. 바닥에서 날개치면 왱 돌잖아, 그렇지? 아니 그러면 완전히 걔가 안 꺼지는데 막 알을 다 풀어요. 아, 그랬어요? 너무 징그러워. 너무 지금 죽어도 모르겠어. 징그러운 게 아니라 더러운 거지. 자, 아마 그 파리 종류를 선생님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파리가 회색에다 눈깔이 빨간 색깔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그 중에 파리가 그래. 아니면 시꺼매갖고 막 색깔이 검은색인데 약간 녹색을 띠는 이 개미들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 아니면 왜 반딱반딱한 초록색 개미 아니? 아니요. 반딱반딱한 초록색 파리도 그런 식으로. 아주 초록색 파리 봤어요. 초록색 파리 봤어요. 근데 뭐 반짝반짝 빛나지. 네. 비단벌레처럼 비단. 이 파리 운동을 이런 XY 좌표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와, 정신없을 것 같아. 이해? 되게 어렵단 말이야. 이때 파리 운동을 쉽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제안해 줄게요. 평면 극좌표라는 게 있어요. 평면 극좌표라는 좌표가 있는데 똑같이 X, Y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똑같이 X, Y로 방향을 표현하는데 이 팔이라서 P야. 이 P점 파리를 나타내. 파리. 자, 이 파리가 있는 위치를 이렇게 표현해. 1.5로부터의 거리가 있었지. 이 거리를 뭐라고 했어? X축과의 방향을 세타라고 했지. 네. 그래서 이 P점의 위치를 단어같이 표현해. 얼과 세타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 오케이? 얼과 세타로 표현할 때 이 좌표를 평면 극좌표라고 해. 물체가 뱅글뱅글 도는 운동할 때 설명하기가 아주 좋아. 오케이? 규칙성을 찾아내기가 좋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녀석의 x축상의 수선 내리값이 x라고 했는데 x를 얼과 세타로 표현하면 얼마가 되지? X. 자, 다시 한번 삼각함수를 써보자. 코사인 세타는 뭐라고 쓰기로 했어? 얼분의 x라고 쓰기로 했지. x 좌표값이야. 근데 여기는 일사분면이기 때문에 다 양의 값이라고 그냥 얼분의 x라고 쓸게. 사인 세타는 뭐라고 하지? 얼분의 y 좌표값이라고 했지. y라고. 그렇다면 이걸 이용하면 x는 얼 곱하기 코사인 세타지. 네. y는 얼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거 특수각 삼각형에 대한 사인 코사인 값 다 기억하고 있니? 네. 변의 비만 정확히 기억하고 분치각 삼각형에서의 변의 비만 기억하면
찾아내기 쉬워. 이게 어, 1대1 때, 1대1 때, 1대1 때 루트 2가 있고 45도일 때 1대 루트 3대 30, 60. 그렇지. 자, 30, 60, 90일 때는 1대 루트 3 그리고 2라는 비를 갖고 있지. 그 비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돼. 특수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특수한 45, 45? 15, 70. 변의 비가 3대 4대 5일 때가 있어. 아, 대박이지. 이때 각도가 37도고요. 이때 각도가 53도예요. 썼는데. 그래서 물리 문제 풀 때 가끔 이렇게 나오거든. 엄청 나올 때는 3대 4대 5일 때 37도, 53도를 변의 비를 안 하고 각도를 주는 문제도 있거든요. 맞아, 탄신 37은 뭐 0.3. 그렇지. 자, 그래서 요런 얘기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3차원 좌표가 있어요. x, y, g라고 하는 3차원 직교좌표. 그다음에 all 세타 파이로 표현하는 3차원 극좌표. 그리고 원통 좌표가 있는데 3차원 좌표는 지금은 안 할게요. 나중에 2학년 들어갈 때 그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때는 벡터에 곱도 설명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동거리와 시간에 관한 얘기들 한번 살펴보자.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 자, 물체가 이동하는데요. 자, 이동거리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세워할 때 지금은 진도 굉장히 천천히 나가는 거야. 다른 학년은 절반 정도의 진도 속도로 나가고 있거든. 지금은 다른 선배들은 2배 이상 나가. 근데 지금은 적응하고 있는 기간이거든. 원화 분리를 처음 접할 때 어려워서 선생님이 그럼 천천히 나가는 거야. 자, 이동 거리가 있어요. 이동한 거리는 자, 한번 보자. 한 점이 있어. A점이 있어. B점이 있어. A에서 B로 올라가는 방법 몇 가지가 있을까? A에서 B로 옮겨가는 방법 몇 가지가 있을까? 수백만 가지? 수학에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지? 무한대. 뭔데라고 해? 무수히 많다. 모습이 많아. 자, 똑바로 가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무수히 많네. 그럼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이동한 거리가 다 어떻게 되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이동한 거리가 다 같아? 달라요. 달라지고 있단 말이야. 어떻게 가는 게 가장 좋아? 가장 짧은 거리로 가는 게 좋지. 자, 이렇게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이동한 경로를 따라 쭉 합쳐진 거를 이동 거리라고 표현해요. 오케이? 그래서 잠시 뒤에 와서 자, 지구가 하시고 이 이동 거리 부분을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 지금 말도 안 되는데 했단 말이야. 나 지금 도대체 뭐가 그런 거야? 도대체 너무 스포였는데. 와, 그거. 이제 지진판가? 나 페퍼가 왜 기울이지? 판은 엑셀한테만 뭐가 그랬어 설정할 수 있는 하고 S판은 고체를 내가 드리퍼 같은 아닌데? 어떻게? B판은 액체 난그 축구 페퍼 말한 거야. 당연히 재미있죠. 너 토요일에 오냐고 하면 별로 빨란 말이야. 안 오는 중에. 안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뭐라는 일단 저녁에 같이 풀면 되잖아. 언니 저녁에. 나 이미 풀었어. 그거 다 보내줘.
제가 몇 시간을 학교를 지금 나도 몇 시간 했는데 안 풀어줘서 그래. 우리 과정이라 찍어서 보내주면 안 돼. 풀어가서 싫은데. 연서야 어떻게 된 거야? 응? 우리 아무튼 뭐야? 지난 시간에 우리 지진 측정 장치로 지진계라는 걸 살펴봤지. 네. 자, 지진계는 어떤 물리적 과학적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장치일까? 탄성력이라. 탄성은 아니고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만들었지? 상하 방향으로 일어나는 땀이 아니 움직이는 있잖아. 현준이가 이렇게. 간성. 그렇지. 뭐가 현준이었어? 네. 이름 바꿔야 되겠네. 현준이, 승민이. 미니가 좋은 거야. 그러면 자 지진계에 대해서 얘는 좌우동 지진계 또는 수평동 지진계 또는 상하동 지진계 또는 수직동 지진계라고 해서 자 관성이라는 성질을 통해서 만들어 보았다라고 합니다. 또 지진파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P파와 S파가 있다라고 했잖아. 자 P파와 S파가 있다라고 했는데 P파는 종파라고 해서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의 진행 방향이 나란한 지진파를 P파라고 하고 얘는 매우 빠르죠. 빵! 하면 무지 빠르게 가서 7-8km를 1초 동안에 달려갈 수 있고 얘는 고체기 체체를 모두 통과할 수 있다라고 했고 지진파 P에는 비교적 작다. 반면에 S파는 횡파라고 하고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의 진행 방향이 서로 수직한 파동인데 자 어떤 성질을 갖고 있었지? 얘는 또 S파는 S파는 P파보다 고체만 통과하고 느리지요. 네. 1초에 3 내지 4km밖에 못 가고 대신에 지진파의 피해가 매우 크다라고 얘기했었다고요. 자 그러면 자 지진파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진의 기록. 자 지진의 기록을 살펴볼게요. 한 관측소에서 같은 장치로 측정한 지진의 기록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를 살펴봤더니 P파의 속력이 가장 빠르고 S파의 속력이 그 다음 빠르고 L파의 속력이 그 다음 가장 느리다라고 했지. 오케이? 그럼 같은 장소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장소를 진원이라고 했잖아. 그치? 진원에서 지진파가 쭉 오는 거야. 나에게 오는 거야. 내가 관측소야. 가장 먼저 오는 게 누구야? P파, P파. 그 다음에는 S파, S파. 그 다음에 L파. L파. 순서대로 온단 말이야. 그래서 지진파의 기록이 다음과 같이 이게 원래는 정상적인 상태되는 직선을 그려야 돼. 근데 지진이 발생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한 장소에서 아무 일도 없다 갑자기 얘가 흔들리기 시작해. 흔들릴 때 P파는 약하게 진동하기 때문에 어떻게? 천천히 진동하고 있어. 자 그러다가 누가 옵니까? S파가 오죠. S파가 오다가 다시 더 큰 L파가 오게 돼. 자 처음에 얘는 누구를 이야기하지? P파의 도달을 얘기하지. 자 그 다음에 이 위치에서는 누가 도달하게 된 거지? S파가 도달하게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위치부터는 누가 도달했어? L파. L파가 도달했어. 이 L파는 지구 내부 구조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돼? 안 돼? 안 돼. 안 되니까 되게 나중에는 생략해버려. 중학교 교과에서는. 자 이때 P파가 도달한 후부터 L파가 도달한 이때까지 시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PSC라고 불러. 우리말로는 초기 미동 시간이라고. 이때 진동을 초기 미동이라고. 그리고 나머지 진동을 주 진동이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뭐라고?
주진. 자, 여기에서 이걸 한번 얘기해 보자. 진원거리는 뭘 진원거리라고 했지? 지진이 발생한 거리. 지진이 관측 정리해봐, 현준이 잘 정리해봐. 지진이 그 진원에서 관측수까지 도달하는 시간. 진원거리라고 했잖아. 도달하는 거리. 그냥 쉽게 진원에서 관측소까지의 거리. 진원이 거리예요. 그래서 진원은 지진이 발생하고 그 지진이 위치를 발생한 거리에서 관측수까지 가는 거리. 그 진원 거리. 진원에서 진항거리 하면 어떻게? 진항에서 관측소까지의 거리야. 자, 그래서 진원거리가 있는데 진원거리는 PSC가 길수록 클수록이라고 할까? 클수록 크다. 멀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오케이? 이게 사이 간격이 길어. 시간이 실제로는 여기 몇 시 몇 분 몇 초, 몇 시 몇 분 몇 초, 몇 시 몇 분 몇 초 이렇게 쓰여 있어. 그 다음바닥에 보면 예제 문제들을 주는데 그 예제 문제에 그 표시가 되어 있을 거야. 들됐다. 있다. 그지? 다음 바닥에 보면 한 간격이 1분 간격인데 12시 06분에 지진이 발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S파는 12시 10분에 도달했고 L파는 12시 12분에 도달한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거? 찾았어? 네, 이거는 자, 그래서 진원거리가 이렇게 PSC 따라 결정되는데 책 얘기로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자. 지진파가 최초로 기록되는 것을 P파, 그리고 진폭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S파, 그리고 L파 순서대로 도달하게 된다라고 얘기해. 자, L파는 진폭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P파, 그리고 그 다음에 S파, 그 다음에 P파는 진폭이 가장 적다라고. PSC를 초기 미동 시간이라고 이야기해요. 초기 미동 시간이라고 하는데 P파가 도달한 S파가 도달할 때까지 시간으로 PSC가 길수록 진원거리도 멀다라고 해요. 그럼 진원거리 구하는 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 진원거리 구하는 식 먼저 보도록 하자. 이게 옛날에는 중학교 교과 과정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없어졌어. 그래서 조금 심화된 지구과학 영재학교 등에서 가르칠 때 영재학교에 준비할 때 이 내용들이 필요해. 아시겠죠? 다양한 내용들이 필요해. 진짜 수백 가지 공부해갖고 문제가 나오는 것은 5가지 이내로 나와. 그것도 막 조합시켜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준비할 때 복합적으로 공부하시고 심화된 내용을 공부하는 게 좋아. 아마 2학년 끝날 때까지는 선생님이 어떻게든 물학생지를 심화된 중학교 내용으로 해드릴 거예요. 우리 본수업에서 나가는 거 뭐 나가지? 고등학교 과정 나가는 거야. 그 본수업에서 나가는 것은 고등학교 가서 잘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야. 갑자기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최소 공부하는데 1년 이상이 걸려서 그래. 기초 공부하는데. 그래서 현행 교과들은 다 고등학교 내신을 위해서 하는 것, 고등학교 올라가서 할 공부에 기초로 공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해드리는 이야기는 주로 영재학교나 과학고 입시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얘기들이 많아.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진원거리 구하기. 자, 여기 지표면이 있어. 지진이 발생한 그곳을 뭐라고 했지? 진원. 그 진원의 지표에 해당하는 부분을 뭐라고 했어? 진앙이라고 얘기하지. 그리고 이쪽에 관측소가 있어. 이때 진원에서 관측소까지의 거리를 뭐라고 했어? 진원거리 D라고 하자.
이때 지진이 발생하면 여기에서는 P파, S파가 동시에 생겨. 오케이? 표면파는 L파는 표면을 따라 흐르기 때문에 여기는 없어. 여기는 관측이 안 돼. 표면에서만 관찰되는 파동이야. 오케이? 자, 그럼 보자. 이쪽에서 누구와 누가 동시에 가니? P파가 VP라는 속도로, S파는 VS라는 속도로 간대. 오케이?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얘는 P파는 이곳까지 도달하는데 TP라는 시간이 걸렸어. 짧겠지, 속력이 빠르니까. 자, 그 다음에 S파는 이곳까지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TS래. TS는 샴푸잖아.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초등학교 6학년 때 과학 시간에 물체의 이동 거리 구하는 식을 배웠어. 시간 곱하기 속력이 되겠지. 그러면 D는 뭐라고 쓸 수 있어? VP 곱하기 TP라고 쓸 수 있지. 그래? 또 D는 또 뭐라고 쓸 수 있어? VS 곱하기 TS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따라서 TP는 뭐라고 하지? TP는 VP분의 D라고 해. TS는 뭐라고 하지? VS분의 D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시간이 커, 이 시간이 커? 아랫게 더 크지. 속력이 작으니까. 그렇다면 PSC라고 하는 것은 P파가 도달한 후 S파가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야. 따라서 얘는 TS 빼기 TP라고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얘는 VS분의 D 빼기 VP분의 D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통분을 해보자. 통분하면 어떻게 나타내주지? VP 곱하기 VS분의 VP 빼기 VS 곱하기 D가 되겠네. 이게 PS 구하는 식이야. 그렇다면 D는 뭐라고 쓸 수 있지? VP 빼기 VS분의 VP 곱하기 VS 곱하기 PSC라고 해. 자, 그러면 맨 뒤쪽 바닥 쪽에 아까 2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 자, VP는 8km/s, VS는 4km/s라고 하자. 그럼 이번 문제에서의 진원거리 D는 얼마일까? 진원거리 D는 얼마일까? 이 지진파의 기록을 이용해서 진원거리 이렇게 결정해줘. 어떻게 하지? 한번 해볼까? 도전! 2 공식 활용하면 되잖아. 얘는 8 빼기 4분의 8 곱하기 4가 되겠지. 그거 곱하기 PSC인데 P파는 12시 몇 분에 도달한다 그랬어? 6분. 12시? 6분이야? 아이, 그림에 나와 있잖아. 글씨 써 있잖아. 12시 몇 분이야? 6분이구나. 자, S파는 언제 도달했지? 12시? 10분. 그러면 몇 분의 차이가 PSC야? 4분. 4분이면 몇 초야? 240초. 240초가 돼. 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지? 4가 되니까 4, 4 지워지지. 그럼 얼마가 되지? 1920km가 되고. 굉장히 먼 곳에서 일어났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정도에서 발생한 지진이 되겠다. 일본의 동부지방에서 발생한 지진 정도가 이 정도 거릴 것 같아. 인천에서 부산까지 하고 500km 잡을 때
그거의 4배 정도 거리에서 힘이 발생한 거지. 예? 그럼 관측소 2개가 이상이 필요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진원거리를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어. 그럼 땅 속에 해당하는 이 아래 부분에 지원이 있다는 얘기야. 이해해? 그래서 세 점의 관측소에서의 기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주시곡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주시곡선 안에 있는 이 그림이 주시곡선이야. 자, 주시곡선 지진 관측소에서 진앙까지의 거리와 지진파가 도달할 때 걸린 시간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진앙거리로 표현해서 이 책은 지진파의 도달 시간을 살펴보니까 진앙 거리에 따라서 P파가 도달하고 S파가 도달할 때까지 시간 차이가 점점점 길어지지. 맞아? 그래서 PSC와 진원거리는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 비례하는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아래 그래프들이 많이 이용되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식파 이용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다고? 지구의 내부 구조를 확인할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부터 지구의 내부 구조에 관한 얘기를 살펴보자. 그 다음은 광물과 암석에 대해서 수업 나갈 거야. 광물하고 암석. 재밌죠.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가 별거 아니야. 너희들이 초등학교 6년 동안 배운 과학 내용들이 있지. 그걸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게 중학교 과학이야. 또 중학교 과학 배운 내용들을 한참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게 조금이 아니고 그때 확 차이 난다. 한참 업그레이드 시킨 게 고등학교 과학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서 배우는 것은 또 고등학교 거를 엄청 심화시키는데 여러분들이 과학고를 가시거나 영재학교 가시면 학교 중에 배웠던 내용들을 대학교 가면 똑같이 다시 배우게 될 거예요. 과학들을. 자, 그러면 지구의 내부 구조를 봅시다. 지구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자, 지구의 내부 구조는 어떻게 조사한다는 거지? 지구의 내부 구조는 어떻게 조사한다라고 그랬어?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구의 지진파를 이용해서 내부 구조를 확인해 줄 수가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지진파를 또 분포에 따라 지진파를 구분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해. 지구의 구조를 나눈다라고. 자, 어떤 영역이 있냐면 이런 영역이 있어. 지구를 이렇게 피자 모양으로 잘라보자. 모양으로 잘랐네, 지구를. 자, 지구는 원점에서 510km까지, 여기는 지구의 중심 부위가 6,400km 깊이인 곳이야. 자, 깊이가 5,100km까지인 곳이 내핵이라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 자, 5,900km부터 깊이가 2,900km까지 여기를 외핵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외핵은 나중에 하는 얘기지만 외핵은 모두 뭐 때문에? 액체라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갖게 해요. 자, 그 다음에 2,900km부터 깊이가 약 30km 부근까지 자, 이곳까지를 뭐라고 불러? 멘틀이라고 불러. 고체 물질로 추정되지는데 정확히 알기는 힘들어. 자, 그리고 가장 바깥쪽을 뭐라고 부르나? 지각이라고.
이 경계마다 지진파의 속력이 상당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 이름이 있어. 모호면. 옛날 유고슬라비아의 과학자거든. 지금은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가 없어졌지. 네. 나뉘어졌어. 유고란 나라가 다 나뉘어졌어. 옛날에는 유고 연방해갖고 한 나라였는데 공산국가 때 얘들이 자유화되면서 다 나눠졌어. 자, 뭐 크로아티아 뭐 어디 이런 식으로 나눠져 버렸어. 모호면. 정확한 이름은 원래 이름은 모호로 비치치 불연성면이야. 줄여서 모호면이라고 부르고 있어. 오케이? 자, 한편 멘틀과 외액의 경계면이 있어. 얘는 구텐베르크 불연성면이야. 기울덴베르크. 금속 활자하고 상관없어. 구텐베르크 불연성면. 자, 그 다음에 외핵과 내핵의 경계면이 레만 불연성면이야. 이 경계에서 지진파의 속력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갖는다. 우리 지난번에 대기권 봤잖아. 아래로부터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 네. 지구도 그렇고 대기권도 그렇고 모두 층층이 구성이 되어 있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층상 구조라고 불러. 층상 구조야. 이런 층상 구조가 나타나는 이유는 높이에 따라서 성분 물질들이 종류가 달라지는 거거든. 이렇게 높이에 따라서 구성 물질이 달라지는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있다. 얘네들은 뭐 때문에? 과학 성질 중에 밀도의 차이 때문이라고 얘기해. 밀도가 뭐지? 밀도. 수학 시간에 밀도 정적 시간에. 그렇지. 그 얼마나 중이란 정도인데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냐면 일정한 부피가 갖는 물질의 질량을 갖고 구해. 그래서 밀도 구하는 식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해요. 아르키메데스가 처음 발견한 거야. 가짜 왕관 발견할 때 부력이라는 거가 더 먼저 알아낸 게 바로 밀도야. 물질마다 같은 부피가 하는 질량이 다르다라는 걸 측정해갖고 이걸 이용해서 밀도를 구했단 말이야. 밀도가 클수록 어디로 갈까? 밀도가 아래로. 클수록 아래로 가. 그래서 얘는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밀도가 점점점 작아지는 물질들이야. 대기권도 마찬가지지. 대부분의 공기가 대기권에 모여 있다라고 했지. 공기의 밀도가 높아. 올라갈수록 공기 밀도가 점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모두 뭘? 층상 구조를 갖고 있고 밀도에 의한 차이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구의 지진파의 기록에 의해서 나타난 이 십자, 이 구성 요소들을 보고 지금부터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겉부분을 뭐라고 하지? 지각이라고 해요. 지구를 둘러싼 겉부분을 지각이라고 이야기한다. 얘네들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지각은 여러 종류의 암석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암석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 자, 이 암석을 나누면 광물이 되고 광물들을 나누면 원소가 돼. 지금 전 세계적으로 현재 발견된 원소는 약 120종 정도. 120종, 180.
108개였는데 109개였는데 110여 종에다가 약 지금 120여 종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런 원소들이 결합해서 만드는 광물의 종류가 약 2,500종이야. 그냥 길 가는 것도 죽일 수 있지 않아? 많지. 근데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도시에서 길 아무리 가도 아스팔트밖에 없잖아. 화분이나 이런. 화단 같은데 네. 그런 데가 많지. 응? 너 좋은 동네 사는구나. 화단이 있다니. 선생님 동네는 공사하느라고 땅이 파헤쳐갖고 볼 수는 있는데 공사가 많아서. 그래서 약 2,500여 종의 광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광물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야? 또 암석이란 말이야. 그럼 암석은 엄청나게 많은 종류들이 있겠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지각이라는 게 있다. 이 지각은 크게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있는데 그 모습을 살펴봤더니 이런 모습을 갖고 있대. 자, 육지 쪽은 산맥 같은 게 있으니까 위로 볼록이고, 볼록한 쪽은 아래로도 똑같이 대칭이 되게 볼록이 돼요. 그리고 얇은 쪽은 서로 얇게 나타나. 이곳에 뭐가 있어? 바다가 있는 거예요. 자, 얘네들은 이렇게 경계면을 갖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륙을 구성하는 지각을 무슨 지각? 대륙 지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다 쪽을 구성하는 지각을 해양 지각이라고 합니다. 해양 지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아랫부분에 있는 게 바로 뭐야? 멘틀이야. 오케이? 이 경계면을 뭐라고 한다라고 했지? 이 경계면을 모호면이라고 한다고 했지? 원래 이름은 모호로비치지 불연소면인데, 자, 이 모호로비치지 불연소면을 줄여서 모호면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얘네들은 밀도가 누가 가장 클 것 같아? 왠지? 아래에 있는 게 밀도가 커. 그래서 얘는 3.3g/세제곱센티미터. 자, 그 다음에 대륙지각은 2.7g/세제곱센티미터. 차이가 꽤 나네요. 차이가 나지. 그러니까 두꺼운 거야. 그 다음에 이쪽은 3.0g/세제곱센티미터 정도의 밀도를 갖고 있다. 자, 그렇다면 각 지각의 특징들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자. 기억. 자, 기억. 대륙 지각을 보자. 자, 대륙 지각은 주 구성 암석이 뭐야? 밝은색 암석이 바로 화강암질 암석이야. 화강암질 암석으로 구성. 얘는 밀도가 얼마? 2.7g/세제곱센티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두께는 상당히 두꺼워서 약 35km 정도가 평균 두께가 돼. 35kg. 암석 제일 작은 게 어느 정도예요? 제일 작아봤자 평평한 곳이야. 평평한 곳이라고 해도 두께가 1000km 이상. 미안해. 10km 이상. 1000km. 한참 들어가네. 이제. 그러면 여기 전체 여기 전체를 가득 찬다는 돌이라고 해도 훨씬 크겠네요. 응? 뭐니 이게? 그러면 여기를 꽉 채울 정도의 크기의 지구를? 여기 교실. 교실? 뭐가 커? 돌이 여기를 다 꽉 채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울산바위 올라가다 보면 설악산에서 흔들바위가 이 강실보다 조금 작잖아. 그거보다 얼마나 큰 게 더 있겠네요. 그럼 울산 바위잖아. 산이 하나가 바위야.
북한 하나가 바위야. 울산 바위잖아. 아, 오. 아, 북한산도 보면 위에 암석이 하나잖아. 주변에 있는 암석 걔가 떨어져 나가는 거란 말이야. 쪼가리나 풍화돼서. 충분히 우리 교실보다 많이 아, 많이 그럼. 그랬구나. 엄청 큰 게 많지. 그거에 비하겠어요? 응? 장난 아니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특성들을 갖고 있는 게 대륙지각이라고 합니다. 자, 보니까 산맥 쪽에는 두께가 70km 되는 것도 있대요. 엄청나다. 가장 대표적인 백두산보다 더 큰 산 많잖아요. 오대산. 히말라야산. 아,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맥이죠. 산. 안데스 산맥이죠. 그래, 에베레스트 산 아래. 에베레스트 산보다 큰 산이 있던데. 응? 살짝 더 큰 옆에 알래스카인데 둘 다 똑같은 데 있는데 조금 더 높은데. 알래스카는 미국에 있고 히말라야는 인도와 아시아 대륙 네, 사이에 그 있는데. 히말라야에서 에베레스트 산보다 살짝 더 높은 데 있대요. 오쇼? 에베레스트산이 세계 최고로 높은 산이야. 에베레스트 산 점점 높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높이 높아지고 있어. 맞다. 잘못 알았다. 얘네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우리 유라시아 대륙 있잖아. 그 다음에 인도가 대륙이었어. 따로 떨어져 있었거든. 얘네들이 지금으로부터 약 2억 3천만 년 전에서 5,700만 년 전 사이에 얘네들이 부딪힌 거야. 땅이 부딪히면서 쭈그럭 되는 거를 초등학교 때 뭐라고 배웠지? 땅이 힘을 받아서 이렇게 만들어졌어. 지진. 지진. 뭐라고 하는지 혹시 기억할까? 진동. 화산. 현준이 다 나오는구나. 전혀 상관없어 걔네. 흐물흐물 하진 않아. 천천히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렇게 찌그러져. 지층. 그 지층이 변화된 거야. 뭐라고 하지? 연서 본 적 없어? 무지개. 이걸 습곡이라고 해. 아, 배운 적이 있지? 네. 몇 학년 때 배웠어? 4학년 때 배웠을 것 같아. 그래서 지층이 힘을 받아서 얘는 6학년 때 배웠거든. 찌그러진 걸 습곡이라고. 근데 거기가 히말라야인가 아무튼 거기가 여기가 대한민국이면 한 이쯤에 있잖아요. 한참 멀지. 아니 아무튼 이쯤. 세계 지도의 크기에 따라 달라. 아니 근데 선생님 핸드폰 보면 여기에 있어. 아무튼 이만하다 여기서부터 이 높이 정도로 높이가 치면 대한민국이 여기 있으면 한 이쯤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한 한국이랑 비슷한 거리인데 왜 거기는 추운 거예요? 높으니까 춥지. 아니 근데 밑에도 눈이 쌓여 있잖아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매 100m 올라갈 때마다 0.65도씩 하강한다. 1000km 가면 얼마 들었지? 현존에서 650도가. 자, 100m마다 얼마야? 0.5. 0.65도씩이란 말이야. 그럼 1000m면 얼마? 6.5도 나왔어요. 와. 얼마? 6.5. 6.5도. 얘는 8,000m 있단 말이야. 야, 8,800m잖아. 그럼 얼마? 9,000m네요. 약 50도 정도 차이가 나지. 50도 이상 차이 나지. 춥잖아. 이해됐어? 세상에서 가장 추운 데가 어디예요? 근데 세계가 밑에는 제일 추운데 사람이 사는 동네로 네. 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데가 지금 최근 연도에 우리나라에서 쭉 올라가. 러시아에 쭉 올라가면 러시아에 오마하요. 야크추크라는 도시가 있어. 그래요? 야크추크라는 도시에 선생님이 아는 러시아애가 살았었거든. 한국에 있다가 아마 다시 간 것 같아. 야크추크로 갔는데 거기가 한 4년 전쯤에 겨울에 온도가 영하 60도였대. 사람 나가면 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나가갖고 빨개 먹고 하던데. 막 얼음물에서 북극한 거예요. 그런 날은 안 하지. 걔들도 죽는 거 알아.
걔가 그날 러시아에 가야 돼갖고 갔다 왔어. 왔는데 그러는 거야. 형 보라고, 핸드폰 보라고. 핸드폰이 앞에 유리가 다 금이 갔어. 왜 금이 갔을까? 수축해서 바깥에서 추운 데서 막 돌아다닌 거야 막. 그리고 실내로 이제 집에 돌아왔대. 핸드폰은 보통 주머니에 넣어놓잖아. 갑자기 주머니 속에서 쩌쩌쩌쩍 소리가 나더래. 그럼 뭐야? 딱 꺼내 봤더니 유리가 다 금이 나고. 오 마이 갓. 왜냐하면 핸드폰 기계 자체와 유리 사이에 열에 의해서 팽창하는 정도가 다르잖아. 열 팽창하는 정도가 다르니까 유리가 열을 받아서 찌그러진 거야. 깨진 거야. 핸드폰 아깝다. 그럼 핸드폰 박살났어. 안 보여. 다 금이 갔어. 바꿨는데. 바꿨겠네요. 그때 걔는 돈이 별로 없어갖고 전화는 된대. 근데 화면 같은 게 잘 안 보여갖고 전화 일단 쓰다가 돈 생기면 바꾼다. 자, 그래서 자 이게 대륙 지각이 이번에는 승민이 가고 싶대. 그 추운 곳에. 추운 곳에 되게 위험한데 옛날 선생님이 가르치던 형이 있어. 이 형은 초등학교 때 캐나다로 유학을 갔어. 조기 유학. 초등학교 때요? 초등학교 4학년 때가 가갖고 생활을 했는데 6학년 아니야 중학교 1학년 때쯤에 너무 혼자서 생활하는 게 어려워서 한국으로 다시 왔어. 다시 와갖고 홈스쿨링을 한 거야. 네네. 홈스쿨링이라는 것은 교육청에 신고를 하고 집에서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학생한테 가르치는 과정으로 검정고시를 통해서 학력을 얻을 수가 있거든. 그래갖고 엄마가 굉장히 홈스쿨링 계획을 엄청나게 알차게 짰어. 그 중에 중학교 1학년 나이에 2학년쯤 됐을 때 나이구나. 그때부터 물리 공부를 시작해서 선생님하고 수업을 했거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책이 물리책, 그 책을 가지고 1년 동안 학습을 하고 그 이후에는 대학교 물리책을 갖고 학습을 했어. 그래갖고 이 친구가 캐나다 가 있을 때 얘기를 해주더라. 영하 우리 기준으로 영하 40도인 날이었는데 외출을 캐나다 사람들도 그 정도 되면 외출을 거의 안 한대. 꼭 필요한 일 아니면 직장 가거나 꼭 필요한 일 아니면 겨울방학이었는데 물건을 사러 가야 됐대. 그래갖고 만반의 준비를 한 거야. 그 스키 모자 있지? 네. 눈만 나오는 거. 네. 스키 모자하고 털 옷도 막 두세 겹 입고 바깥에 갖고 나간 거야. 그래갖고 마트에서 뭘 사갖고 왔대. 근데 걸어서 10분 오는데 10분 왕복 20분을 걸었다는 거야. 그리고서는 저녁 때 집에 있는데 이 눈 주변이 가렵다는 거야. 동상거리고요. 여기만 내놓고 갔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동상거리였대. 그럼 병원에서 몇 주 동안 치료받았다. 누구예요? 여기를 동상거리였으니까 피부가 언 거야. 얼음 맥인 거야. 근데 왜 대부분 뭐 스키할 때 여기 이게 약간 고글 같은 게 있어서 고글이 딱 하고 그래갖고 그다음부터 고글까지 쓰고 다녀. 고글을 안 쓰고 여기만 뚫린 거를 갖고 왔더니 동상거리인 거야. 또 어리니까 더 하지. 어릴 때니까. 여러분들보다 더 어릴 때 그랬으니까. 얼마나 고생까? 가렵대. 눈 주변이 가렵니까 미치는 거야. 막 긁었어요. 긁지도 못하잖아. 상처 생기니까. 그냥 연고반을 해. 대한민국도 한 영하 30도까지 내려가잖아요. 저 북한 지역. 요즘 북한의 백두산 옆쪽 마을에 평균 기온이 영하 20도래. 양강도라는 곳이 있지. 양강도 쪽에 지금 기온이 20도래. 중강진 이쪽입니다. 그리고 엄청 추운가 봐. 지금 몇 주 됐나 봐. 영하 10도인 게. 선생님, 북한에 그렇게 다 추워지면 북한도 점점 얼지 않아요? 걔네 여름엔 또 따뜻해지잖아. 계절의 변화가 생기니까. 제대로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서 화장실이 바깥에 있나 봐 아직도. 화장실 나무 문짝 뜯어다가 자기 집서 때우는 옆집 가고 화장실 문짝 떼다가 자기 집서 뽀개 갖고 뗄감을 쓴대. 똥 싸는 거 맞죠? 어쩔 수 없지 뭐. 집에다가 자, 양동이 추워가고 밖에서 똥 싸게 튕길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해양 지각을 이야기해보자. 자, 해양 지각은 주로 현무암질 암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현무암질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무암 제주도에 가면 현무암이 구멍이 송송 뚫려 있잖아. 현무암이 다 그렇게 구멍이 뚫려 있다고 생각하면은 착각이야. 현무암도 꼭꼭 차 있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야. 거기 막 벌레. 왜 구멍이 생겼는지 알아? 그거 기포 때문에. 맞아요. 용암이 올라와서 기포가 생겼는데 그게 그대로 굳어져서 바위 속에 구멍이 생긴 거야. 거기 막 구멍에 막 벌레 들어가던데. 근데 구멍이 얕아. 아니 저번에 저희가 제주도 수원에 갔을 때 어떤 애가 딱 현무암을 잡았는데 너무 끔찍끔찍거린단 거예요. 현무암이 꿈틀거려? 아니 현무암 안에서 막 끔찍끔찍거린단 거예요. 그 애들이 뭔데 했더니 안에서 무슨 이상한 깍꿍한 거야 누가? 이게 갑자기 이렇게 약간 좀 예. 애벌레 같은 애 갑자기 쏙 나오는데 쫙 갖다 던져버렸어요. 개찌렁인가 보다. 바닷속에 던져버렸어요. 선생님은 어릴 때 이런 적이 있어. 어릴 때 바닷가 쪽에 살았는데 바닷가 말이 바닷가인데 사실은 걸어가면 어릴 때 걸음으로 한 2시간 가까이 걸어가야 바다를 볼 수가 있어. 근데 정확히 바다도 아니야. 바다와 내가 연결되는 거기에서 저쪽으로 바다가 멀리 보여. 근데 동네 형들이 놀러 가재. 그래갖고 갯벌로 놀러 간 거야. 근데 갯벌에 놀러 가고 있는데 동네 형 그때 선생님이 5살 때인가 이랬던 것 같아. 동네 형이 가서 노끈 좀 구해와라. 노끈이 뭔지 알지? 네. 노끈을 구해오래. 근데 바닷가에 무슨 거기 갯벌 있고 제방이 있는데 거기 노끈이 어디 있어? 아무리 찾아도 노끈은 못 찾겠는 거야. 근데 와 여기에 손가락 굵기만 어른 손가락 굵기만은 빨갛고 노란 끈이 있는 거야 밧줄이. 이쁘네 하고서는 그걸 집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쑥 들어가. 뱀이었어. 그 뱀도 되게 당황했을 거야. 내가 잡았으면 나 물렸겠지. 와 그래서 뱀 별로 좋은 기억이 없어. 자, 현무암질 암석 위에는 3.0g 세제곱센티미터고 얘는 평균 깊이가 약 5km 정도의 깊이를 갖고 있다라고 보통 5 내지 7km의 두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편 모고로 비치치 불연속면인데 모고면이라고 쓸게요. 자, 모고면은 지각과 멘틀의 경계지. 자, 지각과 멘틀의 경계를 모고면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지진파의 속도가 갑자기 증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진파는 매질이 즉 지진을 전달하는 지각 부분이 단단할수록 밀도가 클수록 더 빨라. 자, 그럼 이곳에서 갑자기 지진파의 속력이 증가했다는 것은 밀도가 훨씬 더 큰 물질이 갑자기 나타났다는 거지. 밀도가 훨씬 더 큰 녀석이 갑자기 나타났다. 그래서 지진파의 속력이 빨라지는 이 영역을 모고로 비치치 불연속면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지각의 평형설이라는 얘기를 살펴봅시다. 지각의 평형설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나무 토막을 이용해서 한번 잠깐 얘기해 볼까? 물 위에 나무 토막을 띄워놔요. 젖어요. 그럼 나무 토막이
일부는 잠기고 일부는 떠 있는 이런 상태를 갖겠지. 오케이? 자, 이때 이렇게 비교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얘는 아랫방향의 무게와 위로 뜨려는 힘이 같아져서 평형을 이룬단 말이야. 그래서 모형을 또 이렇게 한번 볼까? 자, 두께가 얇은 나무 토막을 넣고 두께가 두꺼운 나무 토막을 넣고 두께가 얇은 나무 토막을 넣었어. 이런 식으로 구성된단 말이야. 큰 물체일수록 아래로 더 많이 깊숙이 박혀있고, 오케이? 얇은 물체는 얇게 박혀있어. 그러면 물에 해당하는 건 바로 뭐야? 멘트리고. 위에 떠있는 나무 토막은 뭐가 되지? 지각이 될 거예요. 이때 두꺼운 부분의 지각을 무슨 지각이라고 할 수 있어? 대륙 지각. 얇은 부분의 지각을 해양 지각이라고 할 수가 있어. 이런 형태로 된 것을 우리는 지각의 평형설이다라고 하는데, 이 설은 에어리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설을 바탕으로 해서 모양상 위로 볼록하면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얘기해. 반면에 사실은 이 녀석의 밀도가 어때? 다 다르지 않아? 그래서 무게는 같고 밀도가 다르다라는 그 설에 의해서 나타난 게 프레시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설이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 지각의 평형설에 대해서 보고 나머지 내부 구조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없으면 마칠게. 집까지 생각할게요. 그러니까 나쁜데?